록펠러는 이 규칙들을 지켰다. 아마 그래서 살아났을 것이다. 그는 은퇴한 뒤 골프를 배우고 정원을 가꾸었다. 또한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다른 일도 시작했다. 이 원클러에 따르면 고통과 불면의 날 동안 록펠러는 사색할 시간을 가졌다.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궁금해했으며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교회에 돈을 기부했을 때 이 전국의 목회자들은 설교단에서 한 목소리로 더러운 돈은 받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기부를 계속했다. 미시간호 연안의 작은 대학이 대출을 갚지 못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대학을 구해내기로 마음먹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를 키워냈다. 또한 흑인들을 도왔다. 터스키기 대학과 같은 흑인 대학에 돈을 기부해 흑인 식물학자 조지 워싱턴 카보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12지장충과도 싸웠다. 이 12지장충의 권위자 찰스 스타일스 박사가 한 알에 50센트밖에 안 되는 약만 있어도 남부를 황폐화시키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누가 그 50센트를 주려고 하겠는가? 라고 말하자 록펠러가 나섰다. 수백만 달러를 12지장충 퇴치했으면서 남부를 최악의 재난에서 구해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 전 세계의 질병 및 무지와 맞서 싸웠다. 록펠러 재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진다. 이 재단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932년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전역에 콜레라가 창궐했다. 이 농부들이 무더기로 쓰러졌다. 그때 베이징의 록펠러 의대에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접종이 가능했다. 그때 나는 록펠러의 재산이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록펠러 재단과 비견할 만한 단체는 유사일에 단 하나도 없다. 이 재단은 정말 독특하다. 록펠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했던 훌륭한 운동이 전 세계에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대학이 세워졌으며 질병과 싸우는 의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고귀한 일들 상당수가 기금 부족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인류의 개척자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일을 직접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늘날 당신과 나는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을 만들고 그 외에도 수십 개의 발견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록펠러에게 감사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치사율 80%에 이르는 척수막염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인류가 말라리아나 폐렴, 인플루엔자와 디프테리아를 비롯해 여전히 세상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록펠러 덕분이다. 이 록펠러는 돈을 기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물론이다. 그는 마침내 만족을 얻었다. 엘린 레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록펠러를 1900년 이후에도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공격으로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크게 오해한 겁니다. 록펠러는 행복해졌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걱정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날조차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한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였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스탠다드 오일은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었다. 소송은 5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국 최고의 검사와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역사상 가장 길었던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스탠다드 오일은 결국 패배했다.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 판사가 판결문을 읽자 변호인단은 노세한 록펠러가 이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록펠러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 중 한 명이 록펠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판결 내용을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판결로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 씨. 편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전화기에서는 곧바로 활력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세요, 존슨 씨. 저는 잘 잘 겁니다. 당신도 이 문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세요. 150달러를 낭비했다고 몸져 누웠다는 사람이 한 말이다. 록펠러가 걱정을 극복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는 53세에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98세까지 살아남았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썩 내키지 않지만 워낙 개인적인 일이라 이름을 바뀔 수 없다. 이 데일 카네기가 내 말이 사실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나는 12년 전 처음으로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5년 뒤에는 태평양 너머 극동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다. 미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 나는 내가 알던 가장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우리의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다. 우리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즈음 그녀는 너무도 실망하고 마음이 상한 나머지 당장 돌아가 버릴 기세였다. 만약 오랜 친구들 앞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험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인정하기가 수치스럽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우리는 끔찍한 2년을 보냈다.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반전의 계기가 된 책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그 지역에 사는 미국인 친구를 찾아갔다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에서 반대 벨트 박사가 쓴 이상적인 결혼을 발견했다. 이 제목만 보자면 결혼에 대해 그럴듯한 이야기나 지겹게 늘어놓을 내용 같았다. 하지만 시간도 많고 평소 책을 즐겨 읽는 터라 막연한 호기심에 책을 펼쳤다. 부부간의 성적 측면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무척 솔직하면서 천박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누군가 나에게 섹스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조언했다면 아마 코웃음 쳤을 것이다. 이 섹스에 대한 책을 읽는 날이 나는 그런 책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 사람인걸. 하지만 부부 사이가 거의 파경에 이른 나로서는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용기를 내어 나를 초대한 친구에게 책을 빌렸다. 지금은 이 책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물론 아내도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은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동반자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만약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 책의 한 권을 사서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싶다. 이 저명한 심리학자 존 완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섹스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섹스에 대해 무지한 채로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일까? 이 부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해밀턴과 케네스 맥고완이 함께 쓴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읽어야 한다. 해밀턴 박사는 책을 쓰기 전 4년 동안 결혼의 문제점을 연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의 마찰 중 상당수가 성적 부정은 탓이 아니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들은 대단히 경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성관계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나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우리 부부를 파경 직전에서 구해준 반데 벨데 박사의 이상적인 결혼은 공공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는 부부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다면 나이프와 포크 한 벌을 건네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을 사주는 편이 낫다. 이 책은 세상의 어떤 가재도구보다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결혼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책이 있다. 한나 스톤 박사와 아브라함 스톤 박사가 공저한 결혼 지침서다.